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8년, 2019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그 달러 강세하고 미국이 그 연준이 이제 돈을 빨아들이고 긴축을 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달러랑 자산이 미국으로 쏠려가면서 다 힘들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도 저도 투자하는 사람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이 지금 월가에서도 느끼기에 지금 너무 연준에서 돈을 줄이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다다랐으니까 지금은 그 약간 전체적으로 완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변곡점을 찍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누구라도 답을 주시면. 먼저 하시겠습니다. 지금 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완화적인 정책을 취한 거고, 금융시장 종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T비를 매입하는 거나 10년짜리 매입하는 거나 뭐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다만 말을 자기들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년짜리를 사나 1년짜리를 사나 초과지준 공급되는 건 똑같고요. 물론 1년짜리는 만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그 회수 시간의 측면은 훨씬 빠를 뿐이죠.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게 양적 완화다 아니다 말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이거 양적 완화에 준하는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시점 이후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장기금리가 오히려 올라요. 오늘도 많이 올랐죠. 네. 미국도 오르고 있고 한국도 오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심지어 이 영원히 오르지 않는 코스피도 아, 왜 그러세요?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예. 슬픈 이야기를. 네. 근데 이제 뭐 과거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할 때를 보면은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이걸 발표한 시점 이후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걸 들어가는데 이걸 시행함으로써 경기 침체 피한다 라는 기대를 시장에 주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피하니까 장기 국채를 매입하든 간에 어쨌든 금리는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경기가 이제 살아날 거니까. 근데 그 반응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장기물을 안 산다고 했으니까 장기금리가 오르는 건 진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닥터우리님은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뭐 연준의 말보다는 시장 참가자의 해석이 뭐 시장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이 그 증거다라고 약간 이제 그런 좀 다른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토론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짜가시죠. 사실 저도 이제 2차 양적 완화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상 선언은 10년도 8월 말에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를 사실상의 예고를 해요. 그리고 3차 양적 완화는 12년도 6월 4일 날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그걸 갖다 사실상 예고를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양적 완화라는 게 처음 나왔던 게 08년도 12월 1월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금융위기 한복판에서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했는데 별로 의미 없었던 거? 아유, 2회 말도 안 끝났어, 금융위기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상 하고 나니까 실제로 시장을 봉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쭉 밀어 올리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 느꼈던 느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있는 사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까 2차 양적 완화를 예고를 했거든요. 2010년도 8월에.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잭슨홀 연설이 더 유명해진 이유가 05년도에 이제 실제로 05년도에도 굉장히 재밌는 그랜스펀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제 연설을 했던 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자니잖아요. 라구람 라자.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05년도 잭슨홀에서 얘기를 해요. 05년도 잭슨홀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다음 재밌었던 게 2010년도 잭슨홀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더블 딥 이슈가 나오면서 네, 양적 완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채권 시장 반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밑으로 꺾이기 시작을 해요. 진짜 쭉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기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3일 날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마자 금리가 반대로 뛰어요. 이게 사실상 달러 약세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쫙 금리가 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예고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예고하면 금리가 일단은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양적 완화도 보시면은 2012년도 6월 달에 처음에 발표를 하고 12년도 9월 18일 날 3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때도 보시면 금리가 이런 V커브를 딱 가져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장기 금리가 뛰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앞에서 사실상 예고와 거기에 대한 시장의 선행이 사실은 좀 존재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최근에 금리가 뛰는 게 페드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호구라서 금리를 바닥까지 밀어내릴 수밖에 없어. 계속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호구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그게 지금 장단기 금리를 같이 찍어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금 가격이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진짜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할 때 제일 맛있는 사탕 중에 하나가 금이었거든요. 10년도 11월에 3차 양적 완화할 때 금리가 뛰었어도 금도 날라갔어요. 그래서 2,000불까지 올라가거든요. 1,900불을 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 시장을 보면 한번 휘청하는 모습이에요. 1,530불에서 지금 1,5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가 같이 뛰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뭐랄까요, 뭐 이제 매니저님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떤 비판이 제일 먼저 가능하냐면 부동산 법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미시규제를 해가지고 막아버리죠. 분양가 상한제 먼저 때려버리고 그 LTV인가 DTI인가 그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LTV가 법인 대출로 나가는 LTV 같은 걸 높이면서 낮추면서 묶어버렸어요. 부동산 사실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규제들이 나와요. 사실 금통이 며칠 전에. 그럼 미시규제로 일단 부동산 시장을 한 방 치고 그런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판이 나올 만한 부분들을 억누르는 건데 이번에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팔아 저기 단기 레포 시장에서 난리 나는데 너는 기준금리 인하해야지. 잠깐 거기는 우리가 이걸로 메워줄게 하면서 사실상 한쪽에서 사실 자금을 갖다 공급하면서 메워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를 이번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 끝내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물론 저는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드가 올해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비페이션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멈췄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예고했고요. 7월달, 9월달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딱 한 번 빠지는 게 5월이잖아요. 5월달에 파월이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니까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장이 치 하고 비웃으면서 한번 휘청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흔들렸나요? 5월달에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간 게 있어요. S&P가 그 훅 들어간 걸 보면서 이제 파월이 또 두 손 들면서 미안해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그때 이제 금이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1,400불 넘으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 번씩 앙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맞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시장이 요 독박 늙은이가 한번 난리 부릴 때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생각들도 좀 해요.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양적 완화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그 트랙으로 간다기보다는 그거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가면서 다양한 이렇게 믹스된 처방을 좀 쓰면서 약간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연준의 제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요번에 이제 하는 기준금리 인하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이펙티브 펀드 레이트 보면은 페드 펀드 레이트가 사실은 지금 콜 시장에서 자금이 안 돌고, 그러니까 레포 시장이 금리가 높으면 콜 시장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콜 시장에서는 계속 상단을 그 페드가 유지하려고 하는 기준금리 상단을 계속 뚫어요. 요즘도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페드가 들어가서 이 단기 시장, 레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안정이 돼야 코 시장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돈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코 시장에 자금이 돌고 코 시장에 자금이 돌아야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1.75에서 2% 아니면 1.5에서 1.75% 이 밴드 내에서 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페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 밴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좀 크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윌리엄스 총재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다 아니다는 사실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저도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떤 케이스를 경험을 해봤냐면 10년도 11년도에 보면은 ECB가 우리는 양적 완화 안에 하면서 이제 OMT로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LTRO라는 걸 하면서 3년짜리를 사거든요. 그러면 사실 10년짜리 사냐 3년짜리 사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매니저님 말씀이 정확해요. 이거 사실 양적 완화잖아.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OMT를 할 때는 이제 초단기 국채를 사들였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MLF라는 걸 해요. 얘는 6개월 언더에 있는 채권을 사면서 자금을 곧 풀거든요. 걔네들도 똑같았어요. 단기 자금 풀다가 안 되니까 기간물로 14일, 28일, 그러니까 7 곱하기로 해요. 7 곱하기 3, 2, 7 곱하기 3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MLF를 해가지고 3개월, 6개월짜리를 풀었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지준율을 낮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단기 시장에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걸 한번 내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경험에 의하면 이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국에는 양적 완화로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기현 매니저님 말씀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약간 좀 다른 의견이지만 조금 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은 거를 제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제스처 자체는 연준이 하고 있는 제스처 자체는 양적 완화가 아닌 것 같으나 아마 뭐 과거의 관례상 양적 완화로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시장은 사실상 양적 완화다라고 간주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금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나요? 뭐 이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거죠. 해석의 차이는.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음모인데요. 중국에는 양적 완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물을 안 사고 단기물을 사기 시작한 게 장단기 금리를 연준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다라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안 좋은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시그널 자체가 그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든요. 은행들은 예금을 단기로 받아서 대출을 장기로 해주니까 금리 커브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아요. 맞아요. 은행의 수익성이 좋다라는 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또 좋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제로 금리를 했더니 이게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니까 경제에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연준은 제로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가 안 좋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로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너 차라리 단기는 제로로 가는데 장기 금리가 오히려 그거보다 위에 있어서 커브가 이렇게 좀 우리 말하는 금리 커브가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단기 쪽 금리 뜨는 거는 좀 눌러놓고 장기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 수익성 좋아지고, 은행들 수익성 좋아지면 지금 제 생각에는 단기 금리 아까 제 레포 시장 이렇게 좀 불안정한 것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쥐가 날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먼저 드리면, 일단 먼저 박표님께 먼저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 딱 하면서 드는 생각이
버핏밭이잖아요. 버핏이 미국의 주식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버핏이 은행주를 계속 매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은행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걸 버핏이 염두에 둔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서 관련지어서 해석 혹시 일단 만한 게 있나요? 팩트는 워런 버핏이 은행주를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 주요 은행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JP 모건 샀죠. 그리고 웰스파고는 원래 많이 갖고 네, 있었고, 그리고 더 사게 해달라고 했던 건 웰스파고 지분 더 사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감독 당국에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10% 넘게 갖고 있는데 아마 더 사면 그 규제 뭐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버핏이 은행주를 계속 사는 이유가 금리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버핏이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피터왕 쌤이랑 저랑 2년 전에 이제 갔을 때도 워렌 버핏은 이게 이렇게 낮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80년 이야기 예, 버핏이 그때 막 1940년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뭐 금리가 뭐 2%대로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상황이 끝나면은 급등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기억하겠지만 30년 뒤에는 거의 뭐 하이퍼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오죠. 네. 근데 주의할 거는 버핏이 바라보는 시계는 길어요. 네, 정말 길다. 정말 길고 버핏이 지금 88살이거든요. 버핏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자기 사후까지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핏이 지금 은행주를 사는 거는 일단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눌려 있는 거는 언젠간 해소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 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길 수 있다. 버핏의 그런 시야는 엄청 길다.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맞아. 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는 6개월도 못 기다려요. 회사 잘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개인 투자자가 자기 돈이면 네. 사실 2년, 3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버핏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문의 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 팀장님께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좀 더 도발적인 질문 드리면, 아까 질문을 얼핏 했던 거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양상을 돌아봤을 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혹시 독자들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이제 미국으로 궁극에서는 그 돈의 출처는 연준이었는데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자금들을 그냥 쭉 빨아들였는데 이제 다시 뱉어내고 물꼬를 털어서 이렇게 펑펑 쏟아주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목리를 부리면 결국에는 한번 버티다가 저는 또 금리를 더 낮추고 또 버티다가 또 양적 완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사이클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 흑자가 나잖아요. 세금을 늘리면서 이렇게 쟁여놓고 하락할 때 메워주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가 진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활활 타는데 재정 적자가 나고 무역 적자가 나거든요. 근데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데 이렇게 돈을 때려 넣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경기가 꺾였을 때는 이걸 메우기가 참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경기 하락했었을 땐 재정도 못 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통화정책도 금리가 너무 낮지 않으니까, 구로다 총재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금리인데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제일 경계하고 있다고.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도, 저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패드도 아마 그런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 경우가 되면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재정의 화폐화도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1930년대에는 일본이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끝은 예. 파멸이었죠. 그 환율전쟁의 끝이에요, 사실은. 자국의 통화를 정말 타락을 시켜놓은 방법까지 가는데, MMT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이제 MMT가 전형적인 그런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막 사면서 찍는 그런 헬리콥터 머니하고 다르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동의. 근데 글쎄요, 이제
뭐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조금씩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재정이 모자랄 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재정이 존재한다면, 근데 저는 그런 일까지 나중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포모가 이제 결국엔 퍼머넌트한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QE4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닥쳐올 미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식사를 못 즐기고 지금 여기에 너무 그러니까요, 빠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따로 없이 빨리 즐기고 싶으시죠? 네. 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Cheers!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